선생님, 지금 머리 말고는 아무 데도 안 아파요. 그런데 머리가 너무 아파요. 진짜 깨질 것 같아요. 이 사람 평생 두통 한 번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계속 머리만 잡고 앉아 있길래 제가 너무 불안해서요. 혹시 진짜 큰 문제는 아닌 거겠죠? 몇 년 전 응급실에서 들었던 이 대화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진입니다. 71세 신경외과 전문의로 40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의사 생활에서 가장 가슴 아픈 실수, 그리고 그 일로 인해 깨달은 소중한 교훈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 63세 된 한 여성분이 남편과 함께 응급실로 오셨어요. 평소 건강하셨던 분이었습니다. 혈압도 정상, 당뇨도 없고 담배도 안 피우시고. 그런데 그날 오후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꼼꼼히 검사했습니다. CT도 찍고 혈액 검사도 하고. 그런데 특별한 이상이 보이지 않았어요. 혈압도 조금 높긴 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고 뇌출혈이나 뇌경색의 징후도 없었습니다. 당시 제 경험과 판단으로는 스트레스성 두통으로 보였어요. 큰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진통제 드시고 푹 쉬시면 좋아질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분은 잠든 후 다시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경 남편분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내가 깨어나지 않아요. 숨은 쉬는데 아무리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아요. 급히 다시 병원으로 오셨을 때 이미 늦었습니다. 뇌동맥류가 파열되면서 대량 출혈이 일어났던 거였어요. 그 작은 두통이 마지막 경고였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40년 의사 생활에서 가장 뼈아픈 실수였어요. 당시 제 경험과 지식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놓친 거였거든요. 그 일 이후로 저는 더욱 세심하게 환자분들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특히 평생 처음 겪는 두통이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면서 동시에 가장 조용한 기관이라는 것을. 심장은 아프면 가슴을 치며 신호를 보내고 위는 아프면 속이 쓰리며 알려주는데 뇌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조용히 참고 있다가 갑자기 무너져 버린다는 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아픈 경험에서 배운 교훈들입니다. 뇌가 보내는 조용한 신호들을 어떻게 알아차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미리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실수가 여러분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40년 넘게 뇌를 다루는 의사로 살면서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뇌졸중은 대부분 무증상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뇌졸중이라고 하면 갑자기 쓰러지고 말을 못하고 팔다리를 못 움직이는 극적인 상황을 떠올리시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만났던 환자분들을 떠올려 보면 뇌동맥류 파열로 돌아가신 분들 중 상당수가 그냥 머리가 조금 아팠을 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족분들도 평소와 별로 다르지 않았는데라고 하시고요. 뇌출혈은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1단계에서는 정말 미미한 두통만 있어요. 2단계가 되면 두통이 조금 더 심해지고 3단계에서는 구토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4단계가 되면 의식이 흐려지고 5단계에 이르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벼락두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신호입니다.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벼락두통이 아닌 경우예요. 그냥 평범한 두통처럼 시작하는 경우 말입니다. 몇 년 전 58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어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오후 3시쯤 머리가 좀 아프네라고 하셨대요. 동료들도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분도 아스피린 하나 먹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통이 심해졌어요. 오후 5시에는 이상하게 머리가 계속 아프네. 오후 7시에는 왜 이렇게 아프지? 밤 9시에는 이거 뭔가 이상한데라고 하시면서 결국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다행히 그분은 일찍 오셔서 큰 문제 없이 치료받으셨어요. 뇌동맥류가 조금씩 새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만약 그냥 두통이겠지 하면서 하루 더 기다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런 경우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날 몇 시에 뭐 하다 갑자기 뒷목이 깨질 듯 아팠다면
그리고 그 시간을 정확히 기억할 수 있을 만큼 특별했다면 꼭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뇌혈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섬세해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약해지기도 하고 오랜 세월 쌓인 스트레스와 나쁜 습관들이 서서히 혈관벽을 손상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에 도달하면 작은 자극에도 터져버리는 거예요.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젊을 때는 혈관이 탄력적이어서 웬만한 충격도 견뎌내지만 나이가 들면서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약해지거든요. 마치 오래된 고무줄이 어느 순간 끊어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두 가지 신호는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건 뇌혈관이 여러분께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벼락두통입니다.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찾아오는 건 말이에요. 환자분들이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아세요? 선생님, 마치 누군가 제 머리를 도끼로 쪼개는 것 같았어요. 번개가 머리를 치는 것 같았어요. 라고 하십니다. 이런 두통은 절대 참으시면 안 됩니다. 즉시 그 자리에서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해요. 두 번째는 새벽에 더 심해지는 두통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신호예요. 보통 두통은 낮에 활동하면서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뇌종양이나 뇌출혈로 인한 두통은 반대예요. 밤에, 특히 새벽에 더 심해집니다. 69세 된 한 여성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이상해요. 낮에는 괜찮은데 자려고 누우면 머리가 아파져요. 새벽 3-4시쯤 되면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가족분들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검사해보니 뇌종양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었어요. 왜 새벽에 더 아플까요? 누워있으면 뇌압이 올라가거든요. 특히 뇌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 뇌압 상승이 더욱 심해집니다. 그래서 새벽에 두통으로 잠에서 깨는 일이 반복된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또 하나 중요한 신호가 있습니다. 기존 두통과 다른 양상의 두통이에요. 평소 두통이 자주 있으셨던 분들이 이번 두통은 뭔가 달라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픈 위치가 다르거나 아픈 방식이 다르거나 지속시간이 다르거나 이런 변화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60세 된 한 남성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평소 스트레스를 받으면 관자놀이가 지끈지끈 아프는 편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 이번에는 뒷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뭔가 무겁고 둔한 느낌이에요. 평소 두통과는 완전히 달라요. 라고 하시더군요. 검사해보니 뇌혈관에 작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냥 두통이겠지 하고 넘어갔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두통과 함께 구토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도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토하고 나서도 두통이 계속되고 또 토하고 싶은 느낌이 든다면 즉시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CT나 MRI 검사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괜찮을 거야, 하룻밤 자고 나면 좋아지겠지 하는 생각은 정말 위험해요. 제가 40년 넘게 의사로 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들이 언제인지 아세요? 환자분이나 가족분이 어제 왔으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라고 말씀드려야 할 때입니다. 뇌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하기 어려워요. 심장은 우회 수술도 할 수 있고 간은 일부만 남아도 재생되고 신장은 하나만 있어도 살 수 있지만 뇌는 그렇지 않아요. 한번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스러우면 주저하지 마세요. 의사가 괜찮다고 할 테니까 괜찮겠지가 아니라 혹시 모르니까 한번 봐달라는 마음으로 오시는 게 맞아요. 이제 예방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중요해요. 뇌혈관 질환은 한번 생기면 완전히 되돌리기 어렵거든요. 40년 넘게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건데 뇌혈관 건강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식습관이에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혈관을 만들어 가거든요. 제가 강력히 추천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등푸른 생선이에요. 고등어, 연어, 정어리 같은 생선들 말입니다. 이 생선들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혈관벽을 부드럽게 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75세 된 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분은 젊을 때부터 고등어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일주일에 3번은 꼭 드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75세가 되도록 뇌혈관 질환 한 번 없이 건강하게 지내셨어요. 검사해보니 70대 나이에도 혈관 나이가 50대 수준이었습니다. 견과류도 좋습니다. 아몬드, 호두, 잣 같은 견과류에는 좋은 지방과 비타민 E가 풍부해요.
하루에 한 줌 정도, 그러니까 20-30개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녹색 채소도 빼놓을 수 없어요.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같은 채소들에는 엽산과 각종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관을 보호해줍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소화 기능이 떨어지니까 너무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좋아요. 베리류도 훌륭한 뇌혈관 음식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이런 과일들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혈관벽을 강화시켜줘요. 통곡물도 중요해요. 흰 쌀밥보다는 현미밥, 흰 빵보다는 통밀빵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혈관에 부담을 덜 주거든요. 반대로 피하셔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붉은 육류를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좋지 않아요. 소고기, 돼지고기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이 혈관벽에 쌓여서 혈관을 좁게 만들거든요.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지만 일주일에 2-3번 정도로 줄이시는 게 좋겠어요. 단당류도 문제예요. 설탕, 사탕, 단 과자들 이런 것들이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특히 60세 이후부터는 단 것을 드실 때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영양제에 대한 맹신은 위험해요. 요즘 TV나 인터넷에서 뇌혈관에 좋다는 영양제 광고를 많이 보시죠? 홍삼, 은행잎 추출물, 오메가3 캡슐. 물론 전혀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제가 동료 의사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정말 효과가 확실하다면 우리가 다 먹고 있겠죠? 의사들이 가장 먼저 알고 가장 먼저 시도해 볼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영양제보다는 실제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훨씬 좋아요. 자연 상태의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되고 부작용도 적거든요. 특히 혈액순환 개선제라고 광고하는 제품들을 드실 때는 조심하세요. 이미 혈압약이나 혈전용해제를 드시고 계신 분들은 상호작용으로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신 후에 드시길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일상적인 식습관 개선이에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좋은 음식을 드시는 것. 그게 어떤 영양제보다도 효과적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뇌졸중 예방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바로 고혈압 조절입니다. 제가 만난 뇌졸중 환자분들의 70% 이상이 고혈압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중 많은 분들이 혈압이 조금 높다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수치로 말씀드리면 수축기 혈압을 10만 낮춰도 뇌졸중 위험이 40%나 감소합니다. 10이라는 숫자가 작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차이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50-60대 분들 중에서 혈압약 복용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65세 된 한 남성분이 계셨는데 혈압이 15,095 정도로 지속적으로 높았어요. 그런데 약 복용을 계속 미루시더군요. 선생님, 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직 젊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혈압약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으신 거죠. 약에 의존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한번 먹기 시작하면 끊을 수 없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들 말이에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혈압약은 의존성을 만드는 게 아니라 혈관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마치 안전벨트를 매는 것과 같아요. 사고가 날 때까지 필요성을 못 느끼지만 정말 중요한 보호장치인 거죠. 제가 그분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혈압약을 드시는 건 평생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혈관을 일단 안전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다른 방법들을 시도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혈압 조절 방법은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아요. 먼저 약으로 혈압을 정상 범위로 낮춥니다. 그 상태에서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해요. 체중을 줄이고 염분 섭취를 줄이고 꾸준히 운동하시면서 혈관 상태를 개선시키는 거죠. 그러다가 혈압이 자연스럽게 안정되면 의사와 상의해서 약을 줄여보거나 끊어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혈압이 높은 상태로 버티시면 안 돼요. 그건 혈관에 계속 스트레스를 주는 거거든요. 마치 풍선을 계속 부풀려 놓는 것과 같아요. 언젠가는 터져버립니다. 특히 60세 이후부터는 더욱 적극적으로 혈압을 관리하셔야 해요. 나이가 들면서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탄력성이 떨어지거든요. 젊을 때는 혈압이 조금 높아도 혈관이 늘어나면서 버텨주지만 나이 든 혈관은 그렇지 못해요. 혈압 측정할 때도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한 번 재서 높게 나왔다고 바로 고혈압이라고 단정하시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한번 정상으로 나왔다고 안심하셔도 안 돼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가정에서 혈압을 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 본 후에 5분 정도 안정을 취한 다음에 측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주일 정도 재보시고 평균값이 135에 85 이상이면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혈압약도 종류가 다양해요. 어떤 분에게는 이뇨제가 좋고 어떤 분에게는 AC 억제제가 좋고 의사와 상의해서 본인에게 맞는 약을 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혈압은 계절에 따라서도 변해요. 겨울에는 보통 10-20 정도 더 높아집니다. 추위로 인해 혈관이 수축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60세가 넘으신 분들, 특히 가족 중에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을 앓으신 분이 계시다면 혈압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3가지 생활습관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흡연은 반드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담배가 폐에만 나쁜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뇌혈관에는 더욱 치명적이에요.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일산화탄소가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을 떨어뜨려요. 거기에 각종 독성 물질들이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70세 된 한 분이 계셨는데 50년 넘게 하루 한 갑씩 피우셨어요. 이제 와서 끊어봤자 뭐 하겠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담배를 끊으면 24시간 후부터 혈액순환이 개선되기 시작하고 1년 후에는 뇌졸중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포기하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금연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나거든요. 젊을 때는 체력으로 어느 정도 버텨주지만 나이 든 몸은 좋은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담배 끊기가 힘드시면 의사와 상의해서 금연 보조제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니코틴 패치나 금연 약물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격렬한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루 30분씩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78세 된 한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분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를 한 바퀴 도시더군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빠지지 않고 15년째 계속하고 계세요. 검사해보니 혈관 나이가 60대 초반 수준이었어요. 할머니, 비결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매일 걷는 게 습관이 됐을 뿐이에요. 라고 하시더군요. 운동할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갑작스럽게 무리한 운동을 하시면 오히려 혈압이 급상승해서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겨울철 새벽 운동은 조심하셔야 해요. 추위와 갑작스러운 운동이 겹치면 혈관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운동 강도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조절하세요. 숨이 너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강도를 줄이시고요. 운동 전후에는 충분히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영도 좋은 운동이에요. 관절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전신 운동이 되거든요. 다만 수영장 물 온도가 너무 차갑거나 뜨거우면 혈관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적당한 온도인지 확인하시고 들어가세요. 세 번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뇌검진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요.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뇌 MRI를 찍는 게 꼭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하지만 5-10년에 한 번 정도는 받아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특히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위험 요인이 있으시다면 더욱 그래요.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검진 받으실 때는 단순히 뇌 CT만 찍지 마시고 가능하면 뇌혈관 검사 MRA도 함께 받으시길 권해요. CT로는 출혈은 확인할 수 있지만 뇌동맥류나 혈관 협착은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도 확인하세요. 이런 기본적인 수치들이 뇌혈관 건강의 지표가 되거든요.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트레스 관리예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혈관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이 떨어지거든요. 좋은 취미 생활을 가지시거나 명상, 요가 같은 것들도 도움이 돼요. 가족, 친구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잠도 충분히 주무셔야 해요. 수면 부족은 혈압을 올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하루 7-8시간은 주무시려고 노력하세요. 마지막으로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 1.5-1리터 정도가 적당해요. 탈수가 되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전이 생기기 쉬워지거든요. 다만 심장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해서 적절한 수분 섭취량을 정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0년 넘게 의사로 살면서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잃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쌓인 작은 습관들이 결국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죠. 뇌졸중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우리 몸이 보내온 신호들이 있었어요. 다만 우리가 그 신호들을 놓쳤을 뿐이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갑작스럽고 극심한 두통, 새벽에 더 심해지는 두통, 기존과 다른 양상의 두통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등푸른 생선, 견과류, 녹색 채소를 충분히 드시고 붉은 육류와 단당류는 줄이세요. 혈압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세요. 금연하시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정기검진을 받으세요. 60세가 넘었다면 내 몸속에 시한폭탄 하나쯤은 안고 산다고 생각하세요. 문제는 그게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늦출 수 있고 심지어 멈출 수도 있거든요. 바로 여러분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71세가 된 지금도 매일 아침 30분씩 걷고 일주일에 3번은 생선을 먹고 정기적으로 혈압을 재고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씩 하나씩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건강한 뇌혈관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